우리나라의 정말 반인권적인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정책 공고를 위한 그 발표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서동훈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그 병원에서 정말 20년 가까이 그 병원에서 같이 지냈었고, 지금도 밖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어느 누가 와서 또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그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숨어만 지내서는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하지만 같이 모여서 좀 힘을 합치고, 그리고 또 이런 결집된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장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헌법소원 발표회에 우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이사님이시고 법무법인 로직의 대표 변호사이신 이성재 변호사님께서 자정으로 지금부터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게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0몇 년이 지났고, 처음에 만들 때는 무엇인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년이 지난 오늘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의 향상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 채 그동안 수만 명의 강제 입원을 합법화시킨 그런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 또는 뭐 국가 권력이건 심지어는 시민사회건 별로 관심을 안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정신과 의사 한두 사람이 동의서를 썼다는 이유로 정신병동에 갇히고, 일단 갇히고 나면은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채 유지되고 있는 법을 보면서 우리는 야만 또는 악마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서 우선 하루빨리 이 악법이 폐지되건 또는 최소한 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아무 근거 없이 정신병동에 갇혀서 상당한 기간, 심지어는 10년, 20년을 갇히는 이런 불행이 이 땅에서는 없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러한 바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선 사례 발표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권혜영 변호사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헌법 소원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문제점이 뭔가를 간략하게 들으실 거고, 또 나머지 분들의 지지 발언 또는 지정 발언을 들으시는 순서로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지금 그 집단 진정 청구서는 제출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쪽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이 모임 끝난 뒤 적어도 한국에서의 인권 문제를 합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집단 진정을 할 예정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이정아 씨께서 나오셔서 본인이 직접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아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서 이제 12월 달이니까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발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 초발제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그리고 현재 장애인 등록증에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현재 추정하기로는 조울증과 분열증이 섞여있는 정동형 정신분열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병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잠시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3D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자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도중에 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병은 2000년도 겨울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잠깐 이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작품들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 포트리스에 들어가는 그림들. 극장판 애니메이션 아치아 슈퍼. 이러한 그림들 한 2000장 정도 작업을 했고요. 공동 작업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아트 디렉팅하고 기획 개발했던 7화 친구들 TV 시리즈죠. 전편은 다 제작 완료했고요. 게임 트라이얼러에 들어간 동영상들. 현재 로봇커플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삐요삐요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 작품까지 기획을 하고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최근에 작업을 했던 디즈니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소피아라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그림들이고요.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나요? 예. 2000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상계벽병원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총 7번의 강제 입원이 되었고요. 네, 그 중에 6개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2000년도 11월 달에 2번 정도 강제 입원을 당했고, 여기 보시면 2001년도와 2000년도에 시간의 갭이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도망쳤거든요. 탈출했습니다. 가족들이 자꾸 강제 입원을 가둬놓으니까 지방으로 탈출을 했다가 무슨 사건 때문에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요양을 하러 가자. 그래서 끌려간 데가 저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충령정신병원이에요. 여기는 서울시립병원입니다. 그래서 보호사 두 명이 내려와서 이렇게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저항을 하니까 아무래도 폭행이 동반이 되겠죠. 보호사들의 그래서 강박 당하고 주사 맞고 하면 34일간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가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면서 무슨 증상이 왔냐면 폐쇄병동이 감금되어 있으니까 그 충격적에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병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물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는 살 수 없겠구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가 않고, 제가 굉장한 3D 컴퓨터 그래픽의 전문가였는데 마우스를 조작하는 방법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 해서 1년 뒤인 2002년도에 단약했어요. 약도 끊고 더 이상 정신과를 가지 않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2002년도부터 2008년 6월달까지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림이 초발을 하고 나서 단약을 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했을 때의 작품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흔히 정신과에서는 완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파괴됐다고 해서 기능이 회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병원에서는 사회복귀 가능성이 15%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평생 정신병원에 가둬둬야 된다 그랬어요. 죽는 게 낫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약을 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기능이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죠. 광화문에 광우포 촛불시위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화문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촛불시위에 참여를 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한청이 시작이 됐어요. 한청이 시작이 돼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네가 죽으면 끝나. 너의 죽음으로 증명해봐라는 굉장한 고통이 심해졌고 환시도 심해졌어요. 정말 이게 당사자분 많이 계시니까 한창의 고통을 아실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 머리가 폭발할 것 같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당시 제가 신사동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강이 가까웠어요. 한강변으로 가서 투시를 했습니다. 높은 데를 뛰어내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어차피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강이 상당히 깊거든요. 들어갔어요. 누가 꺼냈어요. 밤 12시에. 저를 뒤를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해서. 그래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갔냐면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제 보호자한테 연락이 갔죠. 우리 언니와 큰오빠 부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왔어요. 당시 체온이 대부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뼛속까지 추울 정도로 엄청나게 추웠었는데 정신은 조금 돌아왔었거든요. 희미한 소리인데 언니가 폐쇄병동으로 보낸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데 친구는 여기서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도 막무가내로 폐쇄병동으로 가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응급실에서 한 수십 대 주사를 맞으면서 화장실에 간다고 갔어요. 근데 따라오는 거야. 그 화장실에도 도망치려고 그랬거든요. 폐쇄병동 가기 싫어서. 근데 결국은 그 중앙대 응급실에서 붙잡혀가지고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무슨 주사인지 모르지만 강력한 마취 주사를 맞고 119 응급 아시죠? 응급이송단에 의해서 청년정신병원으로 다시 잡혀가게 됐어요. 중앙대 응급실까지 또 남항주까지 멀기도 멀잖아요. 또 거기까지 입원을 시켜놨더라고요. 한 이틀인가 후에 정신이 깼어요. 너무 추운 거야. 이불도 안 덮어놓고 걸으면 걸을 수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아시다시피 폐쇄병동에 의료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약물만 놓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옷도 환자들이 다 입혀줬어요.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5일인가 요청을 해서 의사가 한 번 왔지만 퇴원을 시켜달라. 몸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사가 싸그리 무시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화면 내고. 그리고 나서 퇴원할 때까지 의사는 한 번도 구경도 못했어요. 진료도 안 한 채 약만 놓고 저체온증까지 겪었으니 제가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어요. 그로부터 3개월에 걸쳐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몸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죠. 사실 입원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며칠만 있어도 사람은 병신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멀쩡했던 제가 진짜 병신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살게 됐어요.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되게 잘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초록색 쭉쭉 나오는 게, 초록색, 빨간색 나오는 게 재발의 횟수예요. 1년 단위로 재발이 계속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2008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게 됐어요.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비명을 질러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하철만 타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가면은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그 증상은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초록색에 있는 데는 제가 재발로 걸어 들어간 지금 현재 저희 주치의쌤이 계신 일반 병동이에요. 혹시 일반 병동 경험해 보신 당사자분들 계세요? 좋지요? 폐쇄병동과 일반 병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일반 병동에 입원해서 나아질만 하면 또 강제 입원 다녀가지고 다시 악화되고, 또 강제 입원돼서 또 악화되고, 계속 그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도 또 발작이 일어났어요. 환각 상태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기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환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밤에 그 광주의 망월동 도로를 머리를 부러지고 맨발로 걷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조선대 응급실에 가서 이제 안정제를 한 방 맞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에 왔어요. 우리 병원의 주치의쌤이 정말 지극정성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후유증 없이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도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도정신병원의 안에 CI실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보호실, 감금실, 안정실이라는 이름인데 보통은 CI실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 창살이 있는데 이 너머가 이게 창이 아니라 간호사실이에요. 24시간 동안 감시해요. 그리고 옆에 보서 의자 같은 거 하나 보이죠? 문 앞에. 변기예요. 자식 변기. 화장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플라스틱 바켓스가 있어요. 냄새가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어떤 환자분 한 명 계신데 이분이 암 환자세요. 치료를 하지 않고 여기에 가둬놓고 잠만 재웠어요. 이분은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을 나간 걸로 알아요. 그럼 사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반대편이에요. 환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 블럭인데 창문이 아니에요. 사실상 창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사연을 하나 잠깐 설명드리자면 1년 반 정도에 감금되어 있다가 겨우 나갔는데 다시 붙잡혀 들어와서 이따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플라스틱 머리핀을 숨기고 있다가 씹어 삼켰대요. 혹시 응급실로 가면은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플라스틱 머리핀을 씹어 삼키고 피를 토하는데도 응급실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CI실에 가둬놓고 대변으로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는 것을 매번 확인했습니다. 이 언니와 같이 저는 5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이분은 감금을 또 오래 당해 있었어요. 플라스틱 빈이 모두 다 나올 때까지. 병원 원장이 내보내주질 않아가지고. 병실에 한쪽 면이거든요.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다른 방이고요. 네, 어떤 할머니 분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계신 분. 모든 가는 데마다 채상살, 가는 데마다 통제구역. 정신병원은 굉장히 특수하죠.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통제하고 관리하기 쉽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공기가 안 통해서 굉장히 공기가 탁하죠. 여기는 흡연실이고요. 네, 흡연실. 국가인권위에 하면 있어요. 있는데 먼지만 가득 쌓여 있어요. 이런 병원에서 어떻게 인권위하면 뭐 넣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데 보호자가 옆에 듣고 있잖아.
통화하는 것마저도 감시하잖아요. 어차피 통화도 뭐 어차피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 그것도 5분. 산책도 시켜주질 않고. 환자들이 다 어떤 구역으로 이동을 하면 이런 문으로 통제를 했어요. 구충놀이 하듯. 통제하기 쉽게. 이건 어떤 알코올이었던 언니분인데 정상적인 분이신데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당사자분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침대가 보이실 거예요. 손발을 묶는 흔히 강박이라고 하죠. 전 다행스럽게 가슴줄은 안 묶였어요. 이제 용인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묶는데 팔을 뒤로 꺾어요. 팔을 뒤로 꺾고 가슴선을 강박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계속 이 다른 병원은 더 때려야 되는데 이 병원만 보여가지고 바깥에 모시고요. 예, 촘촘한 찰망이 보이죠. 절대로 바깥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이 병원 바깥에 마당이거든요. 이 마당에 그나마도 여기라도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내보내줘. 내보내줘서 숨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교도소나 감옥은 산책도 시켜준다면서 운동도 하잖아. 이런 놈의 정신병원은 밖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죠. 이게 병원인가요? 이게 전쟁포로 수용소지. 전쟁포로 수용소예요. 아우슈비츠 나치의 수용소예요. 철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쇠창살 트라우마도 있어요, 이제는. 이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병림이 강박 시행일지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나오는데 바로 이 장소에 2010년 12월 9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격리되어 있다는 걸 나오거든요. 강박은 꽤 오래되어 있던 건데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흥분된 모습으로 자해 타해 위협이 있어. 아니 강제로 끌려왔는데 흥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흥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묶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자해 타해 위협이 있는지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 왜 가둬놓냐고 물어보니까 보호자가 의사한테 자해 타해 위협이 있다 그랬대요. 의사한테.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건 인권침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 위생병원, 삼육병원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저의 주치의쌤은 한 명이에요. 왜 남의 병원에 끌려가가지고 남의 의사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 내 특성도 모르고 저희가 어떤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의사가 내 주치의 연락해달라고 그러는데 연락을 안 해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다른 병원에도 끌려갔는데 내 주치의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치의한테 연락하면 알아서 치료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연락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강제 입원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강제 입원은 당하면 당할수록 병이 악화돼요. 두 번째, 당하면 당할수록 병이 늘어나. 세 번째,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망가져요. 네 번째, 강제 입원 만에 당하면 끝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한다는 건 나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게 박탈이 돼요. 현재 자유를 박탈하는 거는 그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강제 입원 과정에서 폭력성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폭력을 당합니다. 함부로 못 만지죠. 못 벗기죠. 말도 못해요. 병원에 끌려가가지고 성폭력을 당해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나요.
또 감금만 하면 다행이래. 약물을 투약해. 사람이 병신이 돼가요.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만 가면은 폐쇄공포증이 생겨서 숨이 막혀요.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워서 차도 못 타고 다니고 나중에 광장공포, 대인공포,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도 도달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조금만 충격에도 이제 재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됐어요. 원래는 정신장애인이 아니었는데. 폐쇄병동이 끝났다고 폐쇄병동의 인권 침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단 한 번만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도 이 트라우마는 평생을 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기능을 상실해요. 제가 지금 수급자거든요. 저희 어깨에 거의 최정상이 에이스졌지만 제가 빨리 끝낼게요. 경제력까지 상실했어요. 이건 제가 좀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제입원, 강제취약되는 거는 엄청난 부작용을 남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남겨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병이라고도 헷갈려해. 약물 부작용하고 자기 병하고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헤로인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이제 네이버에 정신병원 피해자 모임이라는 데서 캡처를 좀 해왔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잠시 하나만 소개시켜주자면 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정말 강제감금에 강제약을 먹을 만큼 신이 인간을 구제하는 완벽한 곳일까요? 지금 정신병원 안에서 의사는 신이죠, 신. 그 의사가 과연 정신이 말짱할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신병원은 정신장애인의 생산공장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치료 환경이라면 멀쩡한 사람도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이 사회 구성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정신병원들은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마저도 그 과정 속에서 정신장애인화가 되어요. 이번에 제가 당사자 카페에서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일상적인 자살충동. 자살이 일이야.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잖아요. 자살공화국의 주인공들이 당사자들이에요. 동반 자살합시다. 오늘도 죽고 싶어. 내일도 죽고 싶어. 내일 모레도 죽고 싶어.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이분은 이제 정신병원 피해자 모임의 덕주님이라는 분인데 현재 폐쇄병동에 갇혀 있어요. 요즘은 가끔 이렇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되지만 아픈 사람은 들어가면 다 안 되죠. 아픈 사람 들어가면 더 아프잖아. 강아지를 버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어떻게 사람 버리는 것에 정부가 돈을 쓰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라면 강아지를 가둬도 마음이 아픈 법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가둬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래서 그분의 글을 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한번 용인정신병원을 한번 써보세요. 용인정신병원이 우리나라 최대의 국내 정신병원, 최대의 수용 인원을 가지고 있는 국립정신병원이죠. 용인정신병원을 검색을 해보면 그 앞에 버젓이 강제 입원, 무료 이송, 꽃배들 나오죠. 사람이 택배예요. 긴급 이동한답니다. 택배처럼. 제가 잠자다가 이렇게 끌려간 사람도 만났고요. 샤워하다가 문 앞에 나오다가 끌려간 사람도 봤고 학교 가서 끌려간 사람도 봤어요. 이거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완전히 가족하고 인연을 끊고 살지만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그냥 길거리에서 잡아가줄 수 있는 게 이 한국 사회 정신장애인이 처한 처지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카페 여기 또 이 사연에 나오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코끼리 주사. 가끔 그 주사 맞고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효중도 되게 심각하지만, 또 어떤 병원에서는 5년간 17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무슨 고객 어머님이. 현대정신병원에서는 분신 자살을 했대요. 폭행 사건도 많고요. 그리고 인천 검단에 목사가 노숙인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있었대요. 서구청 산하의 서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이렇게 병원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다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잡아 가두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런 가정을 겪으면 가족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전 다행스럽게도 가족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비에 10원 한 푼 보태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가족과 인연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하고 같이 살아가거나 되도록 자기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하고 위지해야 되는 환우들은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가족도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가족은 또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고 환자들은 또 가족에게 가해자가 되면서 또 피해자가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나라 특히 환경에 보면 좀 살다가 누구나 좀 멘탈이 폭발하지 않나요? 잠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헛소리 들리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도. 이 당사자들 특히 우리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병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탈이 폭발해요. 그 멘탈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이 일어났을 때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 자매가 어느 날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도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정신병원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현재 응급 시스템이 없어요. 잠시 하루 이틀이라도 좀 안정기를 두고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당사자들 많아서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소위 말해서 급성기가 끝납니다. 환갑도 끝나요. 저는 한 반나절이면 끝나고 저기 앞에 있는 친구는 2박 3일 또 제 친구는 3박 4일 어떤 친구는 1박 2일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정상인 상태가 돼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일반 사람 자기 정상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상인을 가둬놓는 거라고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있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좋은 거지. 그래서 병을 악화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정신보건법이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초롱성 같은 이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 고문과 학대와 그러한 이 상한 방식의 강제치료를 조장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그게 또 합법이야.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통틀어서 사상 초의 악법이고 가장 나쁜 법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월이라는 분이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글을 쓰신 건데요. 예술인이세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정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남에게 쉽게 상처 주지 못하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두려워하고 불공평한 사회에 자신을 너무나 쉽게 편입시키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사회는 마음이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더 편입하기 쉽고 적응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도의 철학자라는데 심하게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한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알 수는 없다. 과연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의 이렇게 살아가는 소위 정신적 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정신력 이용자 및 생존자 세계연대라는 세계적인 정신장애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명명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지만 사회심리적 장애예요. 그 정신장애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지만 한 명의 정신장애인은 그 주변으로부터 환경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적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당사자고 끝내겠습니다. 한마디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프랑코 바실리아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에 바질리아법이라는 정신병원 폐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정신병원을 개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정신병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명자가 자유가 바로 치료다라는 명제였거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렸던 글이고요. 이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삶이 바로 정신의학계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이 지금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한 명의 정신장애인의 주변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5명 이상이나 넘는다고 친다면은 500만 명 이상이 이 정신장애인 주변을 아우르고 있죠. 500만 명의 또 가족. 그렇다면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거나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우리의 인생을 학살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요. 이 착한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책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강가에 앉아 버림받은 버림받은 적이 있는가? 그런 기분이 있는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